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오늘 저희 임용환 TV에서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기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간단하게 지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용식 교수라고 하고요. 사실은 임용환 우리 박사님 오랜 팬입니다. 미국에서 팬이었고요. 저는 현재 이제 미국에서 The Law and Development Institute라고 우리말로 이제 법경제개발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 LDI, Law and Development Institute, LDI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고요. 또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로스쿨에서 겸임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뭐 소개는 좀 그래도 또 그거 말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예. 과거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원년 멤버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현종 변호사 등과 같이 정부에서 통상 전문관으로서 국제 통상을 한 2년 정도 참여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로스쿨, 비즈니스쿨에서 이제 교수직을 쭉 했습니다. 전에는 그 서울대에서 세미나 할 때 한번 저를 또 토론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때 너무 죄송하고 그때 내가 무슨 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일 때문에 일정이 겹쳐가지고 그때 참여를 못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쓰신 책이 이게 지금 영국에서 출판된 거죠? 그렇습니다. 장하준 교수님, 케임브리지 장하준 교수님이 그 Kicking Away the Ladder, 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출판하신 같은 출판사, 앤덤 출판사라고요. 앤덤 프레스, 영국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주제가 우리말로 하면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 그렇죠. 그러니까 영문은 이제 Sustainable Peace in Northeast Asia라고 하고, 그거 번역을 하면 이제 동북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그래서 지난 6월에 사실 책 나오기 전에 책은 작년 이제 9월에 나왔고요. 그 전에 여름에 6월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한번 발표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소개도 해주시고, 근데 참 번역 출판은 안 하세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일단 원서로 소개드리고 나중에 이제 번역본 나오면 또 이제 그건 또 따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책에 있는 주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고 예. 기타 몇 가지 문제를 차근히 말씀드리도록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좀 떨려갖고 헛소리를 하네요. 요즘만큼 한국에서 국제 정치가 주목받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요동을 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한국으로 와서 네.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중국이 대만 침공할 것이냐. 대부분이 거기서부터 심장이 떨려서 더 이상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지 않겠느냐. 또는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지금 러시아, 중국 이런 국제적인 위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불안한 게 떠나서 이걸 좀 궁금해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세상은 변하고 있고. 책 쓰신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박사님 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참혹한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동북아시아가 굉장히 군사력이 집중된 곳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서울에서 한 2시간 비행기 거리, 그러니까 1200km 이렇게 원을 그리면 그 안에 세계 인구의 20%, 전 세계 경제 4분의 1을 통제하는 그런 국가의 수도들이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산업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으로도 세계 강국들이 다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북아에서의 그 평화 지속이라는 건 참 중요한 문제인데 또한 또 이제 북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러면은 이 소중한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은 무엇인가? 근데 이제 기존의 그런 책들을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통 한 나라의 시각에서 다룬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이 동북아의 문제를 얘기할 때 미국의 시각에서 많이 보고요. 네. 또 유럽 학자들이 동북아를 볼 때 유럽의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당연한 일이긴 한데
뭔가 좀 한쪽이 빈 것 같은 그런 항상 부분이 있었어요. 네. 좀 더 균형이 맞는. 그래서 좀 이게 방대한 작업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영내 모든 국가의 입장에서 한번 이 동북아의 어떤 평화와 또 긴장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동북아에서 지금 직접적인 어떤 평화에 위협이 된 요인은 아무래도 북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됐고 또 핵을 개발함으로써 북한이 어떤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고 또 그게 이제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북핵의 역사야 많이 나와 있는 얘기니까 제가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연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50년대부터 사실은 김일성 시대부터도 그 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80년대까지는 사실 지지부진했죠.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견제를 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는데 역시 공산국 무너지고 나서 북한도 안보 위협을 느꼈고 90년대 이후에 북핵이 상당히 가속화돼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은 그 핵무력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묻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이 핵 개발로 경제 제재를 그렇게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속에서도 왜 그렇게 강력하게 핵을 추진할까?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정권 유지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북핵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대남 또는 대미 압박 명목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스스로를 군사 강국화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어떤 그걸 이끌어나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서 대내적인 어떤 그 체제 장악을 확고히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이제 3편에서는 결국 중국을 다루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에 대한 문제는 물론 중국이 좌지우지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국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겠죠. 네. 왜 그러느냐? 그 일단 인구라든지 또 생산력이라든지 또 군사력이라든지 미국을 제외하고요. 상당히 압도적인 그런 부분이 많고 결국은 또 중국이 동북아를 제패했던 역사가 있죠. 네, 사실은 그 19세기 이전에는 박사님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중국이 정치, 군사, 문화적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사실 러시아는 아시아라고 할 수 없는 게 많았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지금 현재가 어떠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국의 원한은 내치와 외치가 그렇게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시각이 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상당히 일방주의적이고 주변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약간 고압적인 그런 모습이 긴장을 일으킨다.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 그런 행태는 중국의 내치와도 닿아 있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를 보면은 뭐 시진핑 주석이 지금 통치한 중국에서 상하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거의 모든 중국 내 전문가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게 비합리적이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거의 시진핑 주석 혼자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몇 년간 끌고 나가다 상당히 파국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내정의 모습들이 상당히 일방주의적인 외정의 모습으로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석에 동의하신다면,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그런 대외 정책을 펴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고압적 일방주의적인 면이 있다. 이게 긴장을 조성한다는 면에 찬성하신다면은 내정이 좀 바뀌어야, 내정의 모습이 바뀌어야 외치도 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민주화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럼 당장 이제 또 듣게 된 질문이 그럼 중국의 민주화 가능한 얘기냐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 보신 시청자 분들도 한번 후진타오 시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후진타오 시절의 중국도 민주화된 중국은 아니었죠. 네. 그러나 지금의 중국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그 외정에서의, 물론 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의 대외 정책적 접근이 상당히 균형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보다는요. 네. 좀 더 덜 충돌적이고. 맞아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태의 원인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내치를 한번 보십시오. 후진타오 때 내치도. 물론 뭐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집단주의적인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 덩샤오핑이 설계한 거죠. 네네. 1인이 독재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내치와 외치가 닿으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동북아 평화에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시진핑의 통치가 바뀔 것이냐는 문제. 앞날을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이게 또 실제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경제도 어렵고요. 또 시진핑의 통치 스타일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이 좀 더 대외 정책이 평화지향적이고 또는 주변국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불가능한 것이냐. 과거 후진타오 시절 보더라도 지금 체제 내에서 그렇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동북아 영내 국가에 대해서라도 조금 더 이제 국제적인 시각을 갖는 게 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과정적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 뭐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은 또 영내 중요한 국가니까요.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동북아에서의 위치 또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문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왜 그 지역주 균형자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네. 상당히 미국 견제도 받았죠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제 역사 전문가신 우리 박사님 앞에서 말씀 좀 그렇지만은 저는 한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한적으로나마 지역적 그 균형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한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지금 뭐 고려거란 전쟁에서 상당히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데 거란이 사실은 고려에 패하지 않았으면은 중국을 제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보면. 뭐 어쨌든 달라졌겠죠. 예. 그래서 중거라의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고려가 그 제압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동북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한국이 기여한 면이 있다. 인제란 같은 경우도 일본이 아마 중국과 직접 맞붙은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게 그 조선이 이제 일본을 방어를 해낸 측면이 있고 물론 뭐 명나라도 도와줬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7세기 정도까지는 한국이 그 영내에서 제한적으로는 균형자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그 역할을 완전히 한국이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일본이 이제 그 대륙으로 이렇게 진출해 나가는 굉장히 폭력적인 진출이었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동북아 전체가 전쟁의 참화로 들어가는 그때 한국이 아마 강력한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지역적 균형자 역할을 했더라면은 소위 중일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날의 한국은 어떠하냐? 지역 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역 강국이고. 근데 이제 저는 자꾸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을 자리매김할 때 그 전략적 균형자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셨는데 과연 이제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죠. 그 지역적 균형자로서의 좋은 예가 그 18세기, 19세기 영국일 텐데요, 유럽 내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영국이 육상 전력에서 대륙 국가를 완전히 압도할 만큼 되지 않더라도 대륙의 어느 나라도 영국을 압도할 만한 국력이 네. 없었죠. 네. 그 나름 영국은 그 해상력과 이제 그 외교를 통해서 지역적 균형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동북아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국보다는 그게 제일 월등하게 문제죠. 네. 큰 나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3배가 넘죠. 3배 정도, 2배 반, 3배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조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의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통일을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동북아 평화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한반도 통일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의 어떤 본질이 바뀌기 전까지는 북핵 포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북핵이 남아있고 또 그럼 북한이 과연 핵을 100%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핵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사실은 통일 이외에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도 한국은 사실 어떤 독립의 위협을 받았던 나라고요. 네.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인데 이제 뭐 통일 왜 필요하냐 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강국들입니다. 큰 나라들이고요. 또 상당한 정도의 어떤 공격성을 보였던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론 한미동맹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국이 계속 분단 상태로 갔을 때 다시 한국의 어떤 독립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의 성장을 막을, 근데 이미 그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그나마 이제 다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많이 성장하고 강해졌기 때문인데 그 요즘에 우리도 자꾸 이제 극단적인 방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세계 사람은 답이 안 나오면 극단적인 뭔가 위기감을 느끼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분단 문제가 한국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생각 자체가 지금 논리적으로 잘 마음에 안 닿죠. 북한과 그럴 수 경제 있죠. 차이는 너무 많이 났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 말씀에 절대 동의하는 게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고 오히려 떼놓으면 우리가 경제가 잘 나갈 것 같지만 지금 이 주변 국가를 봤을 때 한국의 분단 상황이 지속된다는 건 한국이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굉장한 핸디캡을 갖고 이제 강대국 사이에 저는 살아가야 박사님 생각 동의합니다. 네. 그게 동의를 하고요. 더구나 이번에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요. 북한이 러시아에 뭐 100만 발 포탄을 네. 줬고 우리는 이제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또 포탄을 상당히 네. 많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이게 분단을 통해서 축적된 군사력이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지속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분단의 상황이라는 건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이 긴 장래를 봤을 때는 보다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에도 물론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보통 이제 한일 간에는 감정 싸움이 되는데 저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일본이 이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또 일본이 동북아 또는 세계에서 자기의 입지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 관점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쯤에 일본이 그 상임이사국이 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예, 생각이 그 미국도 납니다. 네, 네. 초반에 좀 지원을 했었죠. 네. 그게 왜 안 됐느냐를 기억을 해보시면 위안부 문제가 그때 부각이 됐습니다. 부각이 되면서 한국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도 동조를 하고 미국의 국무성도 이건 인권 문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일본에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동북아 영내 각국들이 자기가 바라는 그런 입장과 위치가 되는 것이 또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이 리더십을 갖기를 원한다면 상임이사국은 리더십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리더십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런 거죠.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다고. 이게 위안부 문제를 이제 그때 미 국무성에서는 한일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동북아나 세계에서 어떤 리더십의 지위를 갖기를 원하는 나라가 국제 보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거나 부인을 일관하게 되면 이게 상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동북아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세계 보편의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고 어떤 그 영내에서 지도적 입장을 갖는다는 게 맞지 않죠. 그래서 일본이 좀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9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 일을 할 때 통상 전문가로 이제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일 그 양자투자협정 BIT 그 초안을 저희가 공동 작성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협상을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90년대 물론 정권이 달랐지만 네, 좀 그땐 분위기 좋았죠. 그 사실 자체를 일본이 부정하지는 않았던 걸로 좀 기억을 네. 합니다. 단 이제 그게 이제 국제법상 일본의 국가 책임이 있느냐 가지고 얘기를 했지. 네,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 그 강제 동원이 돼서 그렇게 처참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어요. 고노다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좀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실 자체 부정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간에 일본이 이제 동북아 평화에 기여를 하고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덕적 부분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바른 시각을 갖고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국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사실 2차 대전에 많은 그런 참화를 제공한 그런 국가였지만은 과거를 분명하게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함으로써 사실 독일은
누가 보더라도 유럽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독일도 1차 대전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음. 그래서 한번 당해보고 네. 그리고 작전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전략적 사람은 측면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예. 뭐 국제 정치에서 도 닦는 과정은 아니니까. 근데, 네. 근데 그러면 일본도 이제 한번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고치냐? 아니죠. 원래 역사라는 게 독일이 1차 대전 때 그러다가 후회하고 2차 대전 때 이걸 했으면 다른 사람은 첫 번째부터 저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가져야 되는데 네. 그 일본도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위안부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좀 도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일본의 그 영내 국가들이 일본을 봤을 때 그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 그 사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같은 문제는 동북아 이제 안보 환경이 바뀌니까 미국은 사실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국이 이제 한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 영내 국가들은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네. 왜 불안해하겠어요? 일본에 대한 국가적인 신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세대 내에는 안 바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해답이라고 그러면 완치를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병원에 한번 디스크는 아니었는데 네. 허리가 좀 아파서 네. 혹시나 해서 갔더니 뭐 유명한 의사분한테 갔더니 사람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짧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온 분이 이거 한 번에 낫게 해달라. 네. 그럼 이 의사 선생님은 이거 안 된다예요. 예. 길게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게 치료가 아니라고 이 사람 명이라고 그러더니 왜 치료법이 없어? 근데 그분은 그게 치료인 거예요. 지금 통증이 100이라면 이거를 60으로 낮춰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80 정도까지 가게 해서 최대한 편하게 살게 해드리는 게 치료인 거지. 근데 이분은 뭐 수술을 하든지 잡아 뽑아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주세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화가 나니까 그분한테 말 못하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네. 아니 팔이 아프다고 팔을 잘라버리면 그게 치료냐? 좋은 비유십니다. 아픈 팔을 네. 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정상적인 생활을 해주는 게 치료인데 네. 사람들은 이게 치료가 아니라 네. 복구를 시켜달라거나 잘라 없애는 걸 심지어 복구라고 완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제정치라는 건 아니죠. 국제정치가 아니라 역사나 사회라는 건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 단답형의 완치를 요구하는 게 때문에 국내 문제도 참 골치 아픈데 네. 국제 정치에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런 궁극적인 방향이 옳다라는 말에 대해서 참 납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비난하는 분도 있어요. 지식인들은 저렇게 빠져나간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더욱이 국제 정치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국제적 이게 이 네 나라 참이 어렵고 양립하기 쉽지 않고 복잡한 이 나라들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그 내 나라의 문제는 끝이 없죠, 사실은. 조금 더 얘기를 이제 책에서 한 게 뭐냐면 그 러시아하고 미국 얘기를